자, 마켓나우 2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은 어제 하락을 좀 메우기 위해서 상승을 보이고는 있는데 어제 하락을 다 만회하기는 아직은 좀 아쉽습니다. 간밤에 미국 시장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시장 어제 갭 메우기에 조금 집중하는 모습이고 조선주들은 여전히 강하네요. 오늘도 잘 가고 신고가 행진을 펼쳐내고 있고 어제 아무래도 반도체가 조정을 많이 받으면서 지수가 많이 흘러내렸잖아요. 이러면서 반도체가 이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이제 장비 반입하는 것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게 그렇게까지 악재인가라는 그런 또 판단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오히려 좀 반발 매수 아니면 저가 매수를 좀 할 수도 있는 기회다라는 그런 의견들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등을 나타내고 있고 반도체에 대한 투자의 아이디어도 한 번은 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의 수급 이런 부분을 참 신경 쓰게 되는데 9월은 이제 계절적으로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 좀 어렵습니다. 그게 이제 수급의 공백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건 정책 모멘텀에서 그래도 찾아야 된다라는 분석이 꾸준히 나와서요. 기업별로 자사주 매입에 대한 가능성이 좀 높은 기업들 있잖아요. 꼭 한번 찾아보시는 이번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9월 시장 반등을 계속 저희도 기원을 하고 있는데 오늘 시장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개장하고 지금 1시간 1분 정도 지났는데 시장의 분위기 조금 더 자세하게 김윤주 캐스터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10시 2분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은 상승하며 출발했고요. 코스피는 지금도 3,160선 부근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외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데요. 그렇다면 코스피 시장 안에서 업종별, 종목별 흐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지 조금 더 자세한 흐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상승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 반도체 관련주들의 낙폭, 일단은 단기적인 충격일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했는데요. 오늘 아니나 다를까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삼성전자가 2% 넘게 튀어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1% 가까운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제 좋았던 조선방산, 오늘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 관련해서 하나오션이 5% 넘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국 백악관에서 필리 조선소 사진을 딱 걸어놓고요. 여기다가 이제 이 조선소 관련해서 이 군함 건조 관련된 수주 관련 언급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수주의 가능성이 점차 높아진 거고요. 군함 건조 사업 자체가 수익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하나오션이 마스가에 대한 최대 수혜주로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오션과 함께 필리 조선소 모멘텀 받으면서 한화시스템도 7%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조선주 전반적으로 오늘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HD 현대중공업도 0.39%가량 상승, 삼성중공업도 오늘 상승 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가량 상승 중입니다. 일단 이 조선주단 안에서 조선 그리고 조선 기자재단으로 전반적인 상승 탄력 받아가는 가운데 오늘 대형 조선주단 안에서는 그래도 한화가 가장 크게 오르고 있다는 점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제 좋았던 방산주들 오늘도 좋습니다. 엠스포에 대한 기대감 연일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1.75%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도 3.64%가량 상승하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현대로템도 1%가량 상승 중입니다. 오늘 조선 방산 전반적으로 좋은데요. 원전은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0.84%가량 소폭 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와 카카오가 오늘 엇갈린 흐름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정부가 AI 사업에 대해서 5조가량 예산을 책정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정부 관련한 AI 사업 모멘텀 네이버가 4% 넘게 받아가고 있고요. 다만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 김범수 창업자의 구형 소식에 어제 이어 오늘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오늘 4.58%가량 강하게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도 오늘은 하락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 지수 대비해서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현대차와 기아였는데요. 오늘은 현대자동차 1.13%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기아도 0.28%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은 어떨지 코스닥 시장도 시장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제약 바이오주들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종목이 조금 더 많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훈풍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알테오젠 1% 넘게 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까지 함께 받아가고 있고요. 펩트론도 1%가량 상승하는 가운데 보로노이도 6% 넘게 튀어오르고 있고요. 리가켄 바이오사이언스도 2%가량 상승 중입니다. 이 외에 조금 하락하는 종목들을 보자면 HLB가 0.65%가량 장 초반에는 상승했지만 하락으로 지금 전환이 됐고요. 원택 같은 경우도 3%가량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로봇주들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코스닥 시장 안에서 로봇주들이 정말 강하게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데요. 하이젠 RM이 10%가량 튀어오르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2.43%가량 오르면서 전반적인 로봇주들 오늘 훈풍을 받아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이 로봇 관련주들 조금은 차별화된 흐름을 함께 체크해봐야 한다라는 리포트를 냈는데 일단 현대무벡스와 그리고 로보티즈 같이 조금 더 이 실적이 단단한 기업들 위주로 살펴보자라면서 이 두 종목을 최선호주로 제시했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현대무벡스는 상한가 터치했고요. 현재도 상한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쉬어가는데요. SM엔터테인먼트가 2.56%가량 하락하고 있고 YG엔터테인먼트도 0.59%가량 하락입니다. JYP엔터테인먼트도 0.4%가량 하락하고 있고 CJENM도 1%가량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지수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지 지수 상황 바로 열어보시죠. 일단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은 상승 출발했고 지금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승폭을 조금 줄였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5%가량 오르면서 3,159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3,160선을 부근으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0.4%가량 오르면서 788포인트 지나갑니다. 오늘 790선을 회복하면서 시장 출발해줬는데 그래도 이 오름폭을 조금 줄이면서 790선을 지금은 내려놨습니다. 788포인트 지나갑니다. 수급 동향도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피 시장 매매 동향입니다. 오늘 그래도 외국인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주들의 어제와는 다르게 오늘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코스피 시장 안에서도 외국인이 600억가량 강하게 사들이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과 기관은 순매도하고 있는데 개인 같은 경우 600억가량 팔고 있고요. 기관은 100억가량 소폭이지만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매매 동향도 체크해 보시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와 정반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99억가량 팔고 있고 개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개인이 100억가량 사고 있고요. 기관이 60억가량 사고 있습니다. 오늘 외인의 수급 동향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엇갈리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일단 외인은 코스피 시장을 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간 투자자들은 어떤 업종과 종목에 관심을 두고 있을지 조금 더 자세한 흐름 싱크풀을 통해서 살펴보시죠. 자, 시장의 분위기, 시장을 움직이는 이슈와 업종들 더 자세하게 싱크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보시면 느낌이 오시죠? 오늘 시장은 역시 조선 기자재, 조선주들이 잘 가고 있고 방산주가 또 우주항공과 함께 같은 카테고리 정도로 같은 맥락으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로봇주는 또 AI 관련된 투자 관련돼서 좋은 이슈들을 받아가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고 투자자분들도 관심을 이쪽에 지금 시장에 집중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는 올라가고는 있는데 어제 하락을 만회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상승 탄력이 필요하죠. 삼성전자 7만 원대 아래로 다시 내려갔고 SK하이닉스도 어제 낙폭이 조금 더 컸습니다. 미국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중국 쪽에 미국 장비를 들여갈 때는 건벌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는 부담. SK하이닉스가 아무래도 중국 쪽에서의 관련된 매출 비중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어제도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충격이었고요. 오늘도 상승이 삼성전자가 더 높게 나오고 SK하이닉스는 상승 탄력이 아직은 1% 넘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쨌든 삼성, 롱, SK하이닉스, 숏 이런 흐름이 하락하는 분위기에서도 여전히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들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조선주는 여전히 좋습니다. 조선주는 멈추지 않습니다. 마스크와 관련한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제 뭐 조금 더 추가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펙 정상회담 경주에 올 때
또 하나의 뭔가 빅 이벤트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도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조선주들은 계속 상승 탄력 이어가고 있습니다. 방산주는 지금 뭐 폴란드 쪽에서 박람회가 열리잖아요. 이제 오늘 아마 곧 시작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유럽 쪽의 이 박람회도 박람회지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게 안 끝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다시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평화 협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가 뭔가 승리하는 쪽으로 끝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유럽은 불안해지죠. 다음 타겟, 우크라이나 다음 타겟이 어디가 될 것이냐. 폴란드가 무기를 우리에게 그렇게 많이 샀던 이유가 다음 타겟이 될까봐라는 그런 걱정들이었는데 뭐 지정학적 이런 상황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방산주들이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시장의 분위기는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뭐 여기에 더해져서 우주항공 관련해서도 뭐 방산과 우주항공이 엮이면서 최근에 계속 가잖아요. 뭐 조선도 물론 방산에 엮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주항공, 방산, 조선은 계속 같이 엮이면서 상승 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로봇주들은 계속해서 이 정부에서 AI 투자 그리고 피지컬 AI를 만들 수 있도록 투자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노란봉투법이 통과가 됐죠. 이것이 앞으로의 로봇 사용을 더 늘릴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난주부터 계속 로봇주들이 이 로봇 노란봉투법과 엮이면서 상승 탄력을 보이면서 분위기가 반전이 돼버렸습니다.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STO 관련해서는 조금 아쉬운 상황인데 STO 뭐 새로 임명된 지명된 금융위원장이 STO 관련해서 앞으로 좀 계속해서 관심을 갖겠다. 암호화폐와 관련해서는 조금 규제를 해야 하지만 STO 관련해서는 추진할 의향이 있다. 이야기가 나왔는 데는 주가는 잘 가지를 않습니다. 반응이 잘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약간 뭐 다른 정책에 아직까지는 묻혀 있는 듯한 모습인데 다시 한번 STO 관련된 종목들도 살펴봐야 할 타이밍이 오고 있는 것 같고요. 이외에 보안주들은 오늘 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보안주 롯데카드 쪽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어 해킹 그런 의심이 있다. 개인정보가 또 유출된 건 아니냐라는 그런 걱정 때문에 뭐 반사 수혜로 당연히 보안주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이러면서 보안주가 오늘 또 시장에서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슈를 첫 번째 하나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를 봐야 되겠죠. 조선주가 오늘도 좋은 흐름을 계속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오션 5% 넘게 상승 탄력 나타나고 있고 뭐 연간으로 긴 시간으로 봤을 때 HJ중공업 주가가 뭐 100% 넘게 엄청난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고 있습니다. 자, 간밤에는 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요. 미국 백악관에 예산관리국장 러스 보우트라는 예산관리국장이 있는데 이 국장의 보좌관입니다. 제리 핸드릭스가 본인의 개인 SNS에다가 하나의 필리조선서의 사진을 딱 게재를 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어떻게 써놨냐면 이 예산관리국장의 강력한 예산 지원으로 곧 군사적인 측면에서 큰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써놨습니다. 이렇게 필리조선서 사진에다가 앞으로 큰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자연스럽게 필리조선서에서 MRO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군함 수주와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가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뭐 이런 좋은 SNS 덕에 오늘도 주가가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외에도 뭐 한화는 필리조선서는 지금 뭐 차근차근 사업을 잘 진행하고 추가 투자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오스탈이라는 회사를 얼마 전에 또 지분 인수를 했었잖아요. 이 오스탈이라는 업체는 호주의 방산 업체인데 이 오스탈이 거의 미국 군함 이런 군사 관련된 시장, 군함 시장의 거의 80%의 매출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MRO 사업이나 군함 수주를 위해서 인수한 것이 너무나 명확한 상황이잖아요.
필리조선소와 오스탈 이 연관해서 시너지를 내면서 한화가 좋은 흐름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꼭 한화뿐만 아니더라도 삼성중공업도 MRO 사업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할 것이다라는 선언, MOU를 체결했잖아요. 전반적으로 미국의 이런 군함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결국에는 이 미국의 지금 존스법, 이 조선과 관련된 존스법에 적용되는 상선 수주도 많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존스법에 적용된 이런 배들은 시장가보다 가격이 더 비쌉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뭐 군함 수주나 MRO 사업하면 가격이 더 이런 마진이 많이 남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들을 했었는데 그런 걱정들도 좀 불식시킬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10월 말 11월 초 되면 경주에 옵니다. 에이펙 정상회담에 오는데 경주에 온 김에 거제도에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또 빅 이벤트가 되면서 그 즈음에 또 조선주들의 실적 발표가 나올 때입니다. 실적 좋은데 트럼프 대통령도 온다, 군함 수주의 이야기도 나온다, 좋은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네요. 자, 마스가 멈추지 않습니다. 조선주들의 주가 흐름 오늘 어떤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HJ중공업이 이끌고 있는 게 확연히 드러나네요. HJ중공업이 5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최근 모멘텀은 이렇습니다. 하반기에 미국의 해군 함정 그쪽 장비 쪽이죠. 협상 체결을 위해서 클러스터를 조성했다 그런 이슈도 있었잖아요. 52주 신고가 가는 이유 상당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하나오션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워낙 이제 필리조선소 인수했을 때 미국 군함 건조 이런 목적이 있었고요. 조선사 전반적으로 봤을 때 수익이 가장 많이 또 차지되는 비중이 군함 건조에 있기 때문에 향후 수익성에 대한 증가 이런 기대감이 있을 만합니다. 오늘 4.8% 뛰는 이유 거기에 있지 않을까 싶고요. 앞서서도 백악관 관계자가 군함 산업에 대한 기대감을 불어 넣어줬다니 투자 심리가 반영되는 건 당연할 듯합니다. 오늘 주가 12만 원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삼성중공업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쪽은 이제 특수선은 아니에요. 상선 쪽입니다. 그런데 상선을 가지고 미국 전략 그쪽으로 풀어가려고 한 가능성이 있고 MRO 사업 수주를 위해서 마스가의 힘을 보탤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1.4% 그래도 다른 조선주보다는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21,000원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오늘 기자재 섹터도 강해요. 같이 뛰고 있습니다. STX 엔진은 오늘 52주 신고가 간 대표적인 여기는 디젤 발전 이쪽으로 이제 강하니까 5거래 연속 상승하고 있고요. 45,000원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 1승도 7%대 뛰고 있는 상황인데 기자재 섹터 중에서 오늘 상승 동력을 좀 더하고 있는 흐름들 나타내주면서 6,400원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흐름들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시가 대비 상승분 높이는 양봉의 흐름입니다. 조선 기자재 어울러서 함께 오르고 있고요. 두 번째 섹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 로봇주가 또 잘 가고 있고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도 오랜만에 상승 탄력이 나오고 있는데 아까 네이버도 보셨지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카카오가 요즘 분위기가 좀 안 좋아졌으니까 반사 수혜의 차원에서 오르는 것도 있지만 정부에서 어제 예산과 관련해서 내년에 어느 정도의 예산을 AI에 쓸 것인지에 대한 대략적인 밑그림이 그려졌습니다. 과기정통부가 2026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23조 7천억 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올해 부처 예산 대비해서 한 13% 정도 늘어난 그런 수치의 금액을 배정을 한 것이고요. 과기정통부 AI 예산안에 5조 1천억 원 정도를 배정을 했고 AI 대전환 비용으로 거의 4조 4,600억 원을 쓸 것이다라고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AI 기반 과학기술 R&D에 대한 투자들도 늘릴 것이다라는 계획들을 밝혔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도 얘기했고 취임을 하고 나서도 계속 얘기했던 게 GPU를 확보해야 된다, 안정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 예산에 반영되고 계획에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첨단 GPU를 15,000장 확보하는 것에 예산을 쓸 계획이고 그리고 국가 AI 컴퓨팅 센터 설립 이런 것에도 아마 투자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AI 인프라를 지원하고 데이터 센터를 설립하고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국산 NPU를 만드는 국산 AI 반도체를 만드는 것에도 많은 R&D를 포함해서 자금을 투입할 것이고 결국에는 그리고 나서는 피지컬 AI로 간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AI를 잘 만들어서 생태계를 확보하고 이런 구조, 인프라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피지컬 AI, 우리가 실제 쓸 수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들을 AI에 적용하는 그런 게 대표적인 게 로봇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금액을 4천억 원 넘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뭐 지금도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신기술 규제 개혁, 산업 재편, 범정부 종합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 이런 범정부 종합 대책의 중요한 가장 큰 또 하나의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게 AI일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예산으로 하나씩 반영이 된다면 시장에서는 내년에 대한 사업 기대감 그리고 산업이 성장하겠다라는 기대감들이 주가에 반영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러면서 피지컬 AI에 대한 기대감이 로봇에도 좀 반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노란봉투법이 얼마 전에 8월에 통과가 됐잖아요. 여기에 따라서 로봇주들이 이 노란봉투법 통과와 동시에 이제는 모멘텀을 받으면서 주가 흐름이 반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흐름을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살펴보셔야 될 텐데 이것이 앞으로 산업용 로봇 시장, 결국에는 이 노조와의 사측과 노조와의 관계가 껄끄러워지게 되면 결국에는 사측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공정을 자동화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 산업용 로봇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최근에 로봇주들의 움직임을 완전히 바꿔줬습니다. 다시 한번 랠리를 좀 보여주고 있는 로봇주들. 자, AI와 로봇주들 오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기억이 납니다. 마켓나우 2부에서 이제 머니코드에서 액추에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로봇 관련해서 액추에이터 기업들이 좀 튀는 흐름들이 나타나거든요. 대표적으로 하이젠 RNN부터 말씀드리면 거의 8% 가까이 급등했는데 여기가 액추에이터 기반으로 해서 그 부품 있잖아요. 국산화 수혜주입니다. 그쪽으로 보시면 되고요. 로보티즈도 최근에 유상증자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피지컬 AI 3대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 어쨌든 이 로봇 시대 이 부분을 잘 풀어내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핵심은 액추에이터, 그중에서도 고정밀 액추에이터 캐파를 늘리기 위해서 증자를 이제 결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쪽으로 수혜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젠 RNN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흑자 전환이 되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고요. 같은 맥락에서 오늘 7%대 강세의 흐름 여기서 좀 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놀라운 건 이제 현대무벡스 지금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이쪽은 이제 상반기 매출 괜찮았고 하반기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수주 성과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인데 여기가 이제 현대그룹 계열이잖아요. 근데 자동화 시스템 이쪽이 좀 부각을 받으면서 이 종목은 특히 노란봉투법 통과에 대한 최선호주로 최근 또 많이 거론이 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상한가 갖고 6,000원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뿐만 아니라 내년 실적이 더 기대가 된다라고 호평됐던 시메스와 두산 로보틱스도 오늘 오르는데 두산 로보틱스 대비해서는 시메스가 조금 더 가네요. 6%대 강세. 오늘 로봇은 두 팔을 좀 활짝 벌리고 있는 흐름들. 특히나 현대모벡스가 오늘 눈에 띈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다음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개인정보 또 유출된 것인가 걱정이 좀 나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롯데카드에서 지금 롯데카드의 회원, 롯데카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960만 회원이 된다라는 이런 통계 수치도 나오는데 해킹 공격 정황이 확인이 돼서 지금 조사 중에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저도 롯데카드 하나 있는데
이러면서 뭐 온라인에서는 지금 롯데카드 해외 결제 막아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대처법도 막 나오고 있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자, 일단은 지난달에 한 8월 26일에 일단은 롯데카드가 서버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특정 서버가 악성 코드에 감염된 걸 확인했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체 서버 정밀 검사를 해봤더니 3개의 서버에서 2개의 악성 코드와 그리고 5개의 공격이 발견이 돼가지고 즉시 그것들을 삭제를 했대요. 일단은 선조치를 했는데 31일 날, 지난 8월 31일 날 다시 또 뭔가 안 좋은 외부 공격자의 자료 유출 시도 흔적이 남아있는 걸 또 발견을 했답니다. 그 양이, 데이터 양이 한 1.7GB 정도가 된 상황이었대요. 그래서 이곳에 대해서 지금 고객 정보가 만약에 유출된 것인지 명확하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지금 개인정보 유출됐다라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죠. SK텔레콤도 있었지만 계속해서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고 이게 더 나아가서는 결국에 AI나 로봇이나 그런 상황으로 갔을 때 보안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건데 계속해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는 상황이 뭐 걱정 아닌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시장에서는 자연스럽게 보안이 조금 더 강화돼야 된다. 보안주를 잘 봐야 한다. 좋은 보안 기업들이 뭐가 있을까? 이러면서 찾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아까 SK텔레콤 살짝 말씀드렸지만 과기정통부에서 SK텔레콤뿐만 아니라 통신사들 KT와 LG U+에서도 해킹의 정황이 조금은 발견됐다. 그러면서 조금 더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러니까 오늘 통신주들은 또 좋지가 않습니다. KT나 LG U+도 이 과기정통부의 조사 때문에 좀 부담을 받고 있으면서 전반적으로 해킹의 피해를 받았던 그런 회사, 기업들은 주가가 좀 좋지 않고 관련해서 앞으로의 보안의 가능성은 점점점 증대되고 있는 상황 때문에 보안 관련주들은 오늘 또 주가가 잘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장에서 어떻게 관련된 종목들 움직이고 있을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대표적으로 IT 보안 기업이 센즈랩이거든요. 오늘 관련 이슈에 오른 흐름들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보안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인데 오늘 11% 넘는 급등세로 8,700원 선 보이고 있고요. 같은 맥락에서 네트워크 보안 환경이 최적화된 모니터랩, 이거는 이제 조금 더 기업에 또 최적화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확실히 이제 센즈랩이 더 강하네요. 오늘 모니터랩은 한 2.7% 정도이고 한사 한 2% 정도. 지니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안 플랫폼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인스피언도 개인 정보 보안 이런 쪽으로 좀 특화되어 있습니다. 지니어스 1%, 인스피언 1% 안팎. 오늘 보안주 중에는 센스랩이 가장 강한 흐름들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관련주의 흐름까지 챙겨봤습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 조금 더 살펴봤습니다. 시장의 이슈들을 체크해 봤는데 그럼 이제 오늘 또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오늘 이데일리 TV의 서동구 전문위원과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조금 깊은 하락을 보였고 오늘은 조금 만회하면서 뭐 반도체나 조선주가 좀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9월의 첫날이었던 어제와는 달리 오늘 그래도 다시 또 반등이 나오고 또 3천선 초반에서는 저가 매수와 지지력이 있다라는 것을 또 한번 확인했다. 특히 오늘 반등을 하면서 시대의 어떤 중심에 들어서는 섹터들을 여러분들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결국 9월 달에는 뭐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약세 흐름이 지속이 됐는데 앞으로도 최소한도 9월 한 달 동안은 우리가 섹터라든가 종목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섹터별 추가 모멘텀이 있는 그러한 쪽에 좀 관심을 갖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오늘 하루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최소한도 9월 달에 어떤 변동성을 대비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각각의 제가 생각하는 어떤 섹터별 추가적인 모멘텀은 뭐 조선업종은 뭐 더 이상 뭐 말할 필요가 없겠죠. 마스크 프로젝트와 관련된 본격적인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고 그 중심에 결국은 필리 조선소의 그런 어떤
신규 수주라든가 어떤 그 군함 건조와 관련된 부분들이 뭐 우리 흔한 말로 초읽기에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조선업종의 상승 흐름을 계속 유지시켜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한미 간의 방위비 증액과 관련된 부분이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죠. 결국 이런 방산 쪽들과 관련된 섹터들도 지속적으로 실적 우상향이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고 또 원전과 전력 같은 경우에도 한미 간의 협력이 구체화돼 가고 있고 또 전력 수요와 관련된 그런 움직임들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원전과 전력을 패키지로 묶어서 같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9월 1일부터 이제 100일 동안의 정기국회가 열리게 됐는데요. 이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는 동안에 주식시장이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특히 10월 초에 추석 연휴를 마치고 나서는 곧바로 또 국정감사가 또 진행이 된다는 얘기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여야 간의 대치 속에서도 마지막 어떻게 보면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덧센 상법 개정 이거와 관련된 움직임도 중요하겠고 또 전체적으로 지금 시행령에서 유보해 놓고 있는 양도세와 관련된 기준도 9월 중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러한 관점에서 이들 쪽을 중심으로 한 관심을 갖는 것도 9월 달에 좋은 그런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박스권이 이제 예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정책 모멘텀이 있는 관련주나 아니면은 뭐 최근 시장을 리딩했던 그런 주도주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또 상당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기대할 것이 있어 보이는데 오늘의 특징주는 무엇입니까? 네, 조선업종의 대장주 역할을 해줬던 하나오션을 다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승장 합병과 관련된 이러한 현대 중공업 그룹주들의 급등세도 연출됐습니다만은 미국의 군함 건조라든가 MRO 또 이러한 그 어떤 마스카 프로젝트의 중심축이 결국은 하나오션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결과적으로는 또다시 신고가를 내는 그러한 흐름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의 모습들은 사실 지난 8월 7일 날 11만 9,500원을 고점으로 단기적으로 조금 가격과 기간 조정을 거쳤습니다만은 새로운 신고가를 내고 있다라는 거, 추가적인 필리조선소를 통한 수주 가시화가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단기 조정 이후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동시에 3일 연속 순매수를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또 재매수에 나선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오늘 같은 날 추격 매수가 사실 부담스럽지만 하나오션은 이 12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도 충분히 신규 그리고 갖고 계신 분들은 홀딩의 전략으로 대응하면 큰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오션 여전히 좋지만 앞으로도 더 좋을 걸 기대하면서 네. 저희도 좋은 위치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마켓나우 브리핑으로 시장의 분위기는 알아봤고요. 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간 투자 전략이 필요합니다. 9월 시장이 쉽지 않을 거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조금 더 깊은 투자 전략 잠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반도체주가 다시 크게 흔들렸습니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삼성전자는 3% 넘게, SK하이닉스는 4% 이상 급락했습니다. 이번 급락은 두 가지 악재가 겹친 결과입니다. 먼저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중국 알리바바가 엔비디아의 쿠다 플랫폼과 호환되는 자체 AI 칩 개발에 나섰습니다. 해당 소식에 알리바바 주가는 급등했고 엔비디아는 3% 이상 하락했습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알리바바의 시도가 결국 엔비디아 생태계 안에 머무는 수준이라 근본적인 위협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하나는 미국 정부의 조치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법인의 VEU 지위를 철회했습니다. 이는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중국 공장으로 들여올 때마다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로 기술 업그레이드와 첨단 공정 전환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가 단기 충격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삼성과 하이닉스의 핵심 공정은 국내에 집중돼 있고 중국 공장은 현상 유지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8월 한국 반도체 수출은 151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여전히 글로벌 수요는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미국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며 1일금 선물 가격이 4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은선물 가격도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뉴욕 선물 거래소에서 금 선물 근월물 가격은 온스당 3,546.1달러로 전 거래일보다 0.85% 상승했습니다. 장중 한때 3,557.1달러까지 오르며 지난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은 가격은 온스당 41.73달러로 2.47% 올라 2011년 9월 이후 처음으로 4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시장에서는 9월 FOMC에서 연준이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확률을 89.6%로 보고 있습니다. 금값은 미국 실질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 금리 인하 기대가 금값 랠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이사진 해임과 금리 인하 압박으로 중앙은행 독립성 우려가 커진 점도 안전자산 선호를 자극했습니다. 국제 금값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 발표 이후 랠리를 이어가며 다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자, 마켓나우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장은 오늘 탄력을 조금씩 더 높여가네요. 코스피가 0.7%대, 삼성전자가 2% 넘게 2.2% 가까이 올라주고 있습니다. 69,100원까지 올라왔고 SK하이닉스도 26만 원 선 회복을 하면서 지수를 좀 올려주고 있고 코스닥은 788포인트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800선 이탈 이후에 조금 쉬어가는 양상이고 인근 중국의 출발 상황도 간단하게 체크를 해드릴게요. 중국 상해 종합증시는 어제 0.4%대 상승하면서 마감했는데 오늘은 강보합권 수준에서 출발을 하면서 큰 움직임은 없는 모습입니다. 홍콩 항생지수가 어제 2% 넘게 강하게 올랐거든요. 근데 오늘은 약보합권 수준, 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대만 각권 지수도 0.6% 정도 상승세 기록을 하고 있고 일본 니케이 지수도 0.5%대 일본, 대만, 우리 증시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자, 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시장에서 이슈가 될 수 있는 또 최근에 금융주를 어떻게 봐야 될지 조금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금융주 이슈들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마케팅 센터의 권소연 센터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금융주를 좀 볼 텐데 은행들 금융주가 한때 정부 정책 받으면서 많이 갈 수 있을 거다. 아무래도 배당을 많이 해주고 그렇죠. 그런 업종이니까 그런 기대가 있었다가 최근에 좀 그 기세가 한풀 꺾였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 좀 요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금융주가 대표적인 이제 배당주이기도 했고 네. 이제 현 정부가 이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라든가 네. 배당 상향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정책을 좀 밀어붙이면서 최대 수혜주로 꼽혔었죠. 그렇죠. 그래서 많이 올랐는데 사실 이제 그 여러 금융주 중에서도 은행에 대한 건 좀 다시 한번 봐야 될 텐데 최근에 이제 은행들의 예대 마진에 대한 압박들이 좀 미뤄지고 있어요. 사실 최근 얘기도 아니에요. 이게 이 정부 들어서 계속 꾸준히 이어왔던 거긴 한데 이제 어제 상황을 먼저 보면 네네. 어제가 이제 예금 보호자 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된 첫날이어서 네, 맞아요. 이제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현장 방문한다 이러면서 하나은행 본점을 찾았거든요. 근데 어찌 보면 사실 은행 입장에서는 좀 이제 기념할 만한 날인데 그렇죠. 여기서도 이제 은행 이자 장사 너무한다라는 뼈 때리는 말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이슈가 됐는데 그 멘트를 좀 보면 네. 금융권이 한 4천조 원 정도의 예금을 기반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자 중심의 대출 영업에 몰두하는 것이 아닌지
하는 국민과 시장의 냉정한 평가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발언을 했고요. 지금 경기 회복 지연되고 취약계층 어려움 너무 이제 가중되고 있는데 은행권만 예대 마진 기반으로 높은 수익성을 누린다라는 비판이 있다. 이건 무시할 수 없다라고 이제 말도 했고요. 예, 국민들이 체감하는 예대 마진은 생각보다 좀 높은 것 같다라는 언급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높으니 좀 이거 감안해 봐라 뭐 이런 거고. 기준금리는 낮아지는데 예대금리 차가 이 정도로 계속이 된다면 국민들이 납득하기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얘기도 했고요. 예대마진이라는 건 사실 이제 예금금리하고 대출금리의 차이를 말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이게 아주 기본적인 은행의 비즈니스 모델인 그쵸. 거예요. 낮은 금리로 그렇죠. 예금을 받아서 그 돈을 필요한 곳에 높은 금리를 빌려주고 이러면서 그 금리 차이만큼을 이제 가져가는 건데 사실 지난 7월 정책 자금을 제외한 가계 예대금리 차이를 어제 이제 네. 좀 분석을 해보니까 5대 시중은행 평균이 1.468%, 8%포인트 정도였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9월 2일 기준으로 이랬고 이게 작년 7월만 해도 0.434%포인트 수준이었는데 이게 계속 확대가 돼서 올해 3월에는 1.47%포인트까지 찍었어요. 이게 거의 역대 이제 사상 최대 수준에 가까웠던 수준이었던 거고 그 뒤로 조금 좁혀졌다가 이제 다시 확대되는 추세인 건데 문제는 지금 금리 인상기면 이게 좀 이해가 되는데 지금 네. 금리 인하기잖아요. 그렇죠. 네. 한국은행이 작년 10월부터 금리 인하에 나서서 지금 4차례 금리를 낮췄고 낮췄죠. 그래서 기준금리가 이제 3.5%에서 지금 2.5%까지 낮아졌는데도 네네. 불구하고 이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은행의 대출금리도 낮아져야 되는데 은행들이 이제 예금금리는 당연히 낮아지는 거고 대출금리가 따라 낮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산금리를 높이는 방식으로 해서 대출금리를 유지하거나 이러니까 예대 마진은 이제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네. 자, 이러니까 뭐 새 정부에서도 이재명 대통령도 아마 제 기억에는 네. 직접적으로 언급한 네. 적도 맞아요. 있었던 것 같고 어제는 또 금융위 부위원장이 이런 자리에 가서 네. 또 얘기를 한 거 보면 뭐 그냥 좌시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긴 한데 실제로 그러면 예대 마진이 우리가 높은 편인 건가요? 그렇죠.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비상경제점검회 네, TF에서 그렇죠. 딱 발언했던 게 뭐냐면 한국의 예대금리 차가 다른 나라보다 좀 벌어져 있는 거 아니냐라고 발언했었어요. 네네. 근데 사실 이제 그때 당시 그 발언을 팩트 체크를 해보면 해외보다 우리나라가 다 벌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진 않다고 그렇죠. 하던데. 미국 은행의 예대금리 차가 대략 한 5%포인트대이고 그 영국도 보면 한 2%포인트대인데 우리는 이제 1.47이 높다 이러고 네.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과거 통계를 봐도 좀 비슷해요. 금융위가 이제 집계한 자료를 보니까 2017년에서 2021년 이제 평균치를 보면 네. 싱가포르가 5.11%포인트고 홍콩이 4.98%포인트 여긴 거의 이제 5% 수준인 거죠. 스위스가 2.98%포인트 수준이고 노르웨이가 2.18%포인트 한국은 그러게요. 2.01%포인트 수준이라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에요. 격차 큰 건 아닌데 근데 왜 이렇게 정부에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이제 뭐 사실 예대 금리를 반영하는 순이자 마진도 우리나라 은행의 평균, 그러니까 우리가 님이라고 표현하는데 지난 1분기에 1.53%였는데 미국은 3%가 넘으니까 네네. 높은 건 아닌데 이게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이렇게 이제 예대 마진을 지적한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은행이라는 그 비즈니스 모델의 특수성을 좀 우리가 감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은행이 어찌 보면 이제 라이센스 산업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인가를 받아야 이제 이런 사업 모델을 가져갈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독과점이 가능한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과점, 그러니까 가두리 안에서 영업을 하는 거고 그 독과점 구조 안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뭔가 이제 공공성을 좀 띄워야 되고 그만큼 이제 사회에 좀 환원하는 역할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인식을 이거는 거의 모든 정부가 좀 갖고 있는 인식, 그러니까 매 정부권이 바뀔 때마다 은행이 대표적으로 이제 상생금융이라든가 아니면 포용금융 이런 이름으로 조금 이제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이런 뭐 혜택 이런 것들을 좀 줘라 이런 식으로 압박을 좀 해오긴 했죠. 결국에는 은행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공적 책임 같은 것들을 그렇죠. 좀 활동을 보여줘야 한다. 네. 그런 그냥 이자 놀이로 돈을 많이 벌려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기업이 아니니까 공적 책임을 좀 하는 그런 정책도 필요하다라는 걸 압박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가상금리, 이 가상금리가 이제 시청자분들이 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네네네. 있으니까 이 가상금리 구조를 보면서 지금 현재 은행들이 그 금리 구조를 어떻게 가져가는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은행의 대출 금리가 계산되어 나오는 과정, 그러니까 공식을 네네. 보면 시장 금리라는 게 있잖아요. 뭐 네네. 예를 들어 은행이 이제 자금을 조달하는 데 들어가는 원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금으로 자금을 조달한다고 하면 예금 금리가 이제 원가가 될 거고 네네. 이게 말하자면 은행채를 발행한다고 하면 은행채 금리가 이제 원가가 될 텐데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조달 금리에다가 대출 원가를 반영해서 기준금리라는 걸 정하고 네. 여기에 가상금리를 더하고 거기에 우대금리를 빼는 방식으로 개개인에 대한 대출 금리가 결정이 그쵸. 됩니다. 네. 사실 기준금리라는 건 공식대로 나와요. 그래서 은행들이 조절할 수 있는 이제 여지는 없고 은행들이 조절하는 부분은 이제 가상금리와 이제 우대금리인 건데 가상금리를 보면 지금 표에서도 보시다시피 뭐 업무 원가라든가 뭐 네. 리스크 관리 비용이라든가 법적 비용 이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어요. 네네. 이 중에서 법적 비용을 가상금리 산정에서 제외해서 대출 금리를 낮추겠다라는 게 지금 이 대통령의 그 후보실의 네네네. 공약이었고 그쵸. 법적 비용. 사실 실제로 민주당이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교육세를 좀 낮춰주려고 뭐 그거는 이제 건가요? 나중에 이제 세대 개편안 얘기할 때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네네. 그 이렇게 법적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한 은행 직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네. 물리겠다는 게 그 은행법 네네네. 개정안에 발의가 되어 있어요. 지금 이건 논의 중인 법안인 거고요. 이 법적 비용이 뭔가 하면 여기에 이제 지급증빙금이라든가 네. 예금자 보호법에 따른 보험료 그리고 이제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이런 것들이 이제 법적 비용에 들어가는데 네네. 뭐 이거를 은행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제 은행업을 하는데 들어가는 원가인 거니까 반영하는 게 맞다라는 거고 정부는 이걸 왜 개인한테 전가하냐는 거죠. 그냥 은행이 이제 그 부담해야 되는 거다라는 건데 민주당이 사실 이제 이 법안을 발의를 하면서 이 비용을 빼면 금리가 한 대략 0.2% 포인트 가량 내려갈 것이다라고 이제 추산을 하기는 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중간에 이 가상금리 그 안에 법적 비용을 이 소비자들에게 전가하는 걸 좀 막겠다라는 취지로 지금 법안이나 세제 개편을 아마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은 아까도 뭐 다시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왜 이렇게 압박을 하는 겁니까? 진짜 그냥 근데 이게 좀 애매하긴 해요. 물론 공적인 영역을 담당하는 금융기관이긴 하지만 네. 이걸 또 인위적으로 법으로 막고 이렇게 한다는 게 또 자본시장의 취지에서는 또 뭐 이게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뭔가 그러니까 시장 원리에 그냥 맡기는 게 좋은데 어차피 네네. 이제 이자라는 거는 돈의 값인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네. 돈을 빌리고자 하는 수요가 많으면 자연스럽게 그 값은 올라가는 거고 네. 그게 없으면 이제 값은 내려가는 건데 이게 이제 워낙에 은행에 대해서 이런 이제 정부가 정책을 쓰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독과점 영역으로 좀 네네. 가는 거 인가 라이센스 베이스 사업이기 때문인 건데 지금 보면 뭐 특수은행이라든가 지방은행들 빼면 시중은행이 지금 5곳이고요. 네네. 이제 인터넷은행이 3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인가를 받아야만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그쵸.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융사라고 표현은 안 하고 보통 이제 금융기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기관이라는 표현에는 그만큼 공적인 역할을 너희들이 수행을 그쵸, 해줘야 그쵸. 된다라는 의미가 이제 정부기관, 우리가 반영이 이렇게 된 거예요. 얘기하듯이. 그래서 사실 은행들의 이런 기본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뭐 혹자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이거 대동강에서 물 퍼서 장사하는 거 아니냐라는 네. 표현도 좀 하긴 하는데 실제로 경기는 안 좋아도 은행이 실적 좋은 경우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그쵸. 안 좋을수록 네. 은행에 이제 대출을 이제 두드리는 데들이 많고 그런데 그러니까 절실하고 절박하고 필요한 데일수록 금리를 높게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은행들 실적이 좋을 때도 있는데 사실 실제로 보면 올해 상반기에 4대 금융지주 네네. 뭐 KB, 신한, 하나, 우리 이렇게 4대 금융지주의 단기 순이익을 보니까 10조 3천억 원 정도였어요. 이게 전년 동기 대비로 10% 늘어난 거고요.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특히 이제 이 단기 순이익 이위에 영업이익단에서 보면 네네. 이자 이익이 21조 원 이상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자 상도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그러게요. 지적이 좀 나오고 있는 거고 사실 은행에서 돈 빌리는 주체들이 예전에 외환위기 전엔 주로 기업이었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이후로 외환위기 이후로는 이제 주로 가계,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런 쪽으로 이제 그렇죠. 대출을 확대했잖아요. 특히 이제 이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비 올 때 은행이 우산 빚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제 정책적으로 배려해야 되는 대상이다라는 네네. 이제 정부가 그런 쪽으로 이제 정책을 좀 밀어붙이는 경향이 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은행들이 이자 장사에만 몰두할 게 아니라 이자를 탕감해주기도 해야 되고 상환 유예를 해주기도 해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이 뭐 어쨌든 만기가 돼서 상환을 해야 되는데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이 이걸 못 갚는다. 그래서 뭐 이제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개인 신용 파산 이렇게 네네. 가거나 이러면 이분들의 인생이 끝나는 그쵸. 거니까. 그게 또 사회에도 안 좋은 영향을 예, 주는 그렇죠. 거고. 그럴 때 우산을 좀 씌워줘야 된다. 그게 은행이 해야 될 역할이다. 그리고 신용도가 낮은 차주한테도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은행에서 대출을 못 받으면 이 금융권, 더 고금리의 네네. 이 금융권으로 가야 되고 거기서도 못 받으면 이제 사채시장으로 가고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좀 돈이 필요한 곳들한테 이제 대출을 조금 문턱을 낮춰서 해주는 포용 금융에도 좀 나서라는 게 정부의 의지인 건데 네. 실제로 은행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그쵸. 은행에서 돈 빌린 이들의 신용 점수 이제 집계를 해보니까 지난달 기준으로 943점이에요. 네. 이게 1000점 만점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굉장히 신용도가 높아서 빌려줘도 떼일 간섭이 없는 차주들한테 주로 빌려줬다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운영했군요. 그렇죠. 이게 627 대책, 그러니까 부동산 대책 시행하기 전에 6월달 평균을 보면 그때에 비해서 이제 이거 신용 점수 4점이 오른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부동산 대책 나오고 나서 이후에 더 우량 차주한테만 돈을 빌려줬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한 그런 쪽에 은행 대출 문턱을 좀 낮춰달라라고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더해서 은행이 뭐 성장이라든가 뭐 벤처, 혁신 이런 데 자금 공급을 좀 하는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자 중심의 영업 형태를 고집하면 대한민국은 성장할 수 없다. 그러니 뭐 그러면 이제 금융권도 정체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성장 동력을 이제 키울 수 있는 그쪽에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해달라는 게 지금 정부의 이제 요구 사항입니다. 그러면 뭐 결국 말씀을 들어보면은 은행들이 지금까지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뭔가 위험에 노출되는 걸 꺼려하면서 이자를 가지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는 그런 사업 구조를 유지해 왔다면 정부는 이제 거기에서 좀 탈피해서 네. 신사업에도 좀 투자를 하고 벤처 쪽에도 새로운 기회를 주는 뭐 그런 쪽으로 움직임을 원하는 것 같은데 네. 실제로 근데 은행권이 그런 제스처를 취할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 뭐 은행들도 정부가 압박을 하니까 네. 뭐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말도 해서 투자를 좀 해라라는 네네. 표현도 했었는데 당장 그런 쪽으로 이제 가는 분위기라기보다는 일단 이자 장사라는 비판은 좀 피해야 되니까 뭐 이번 주에 아마 이제 중도 상환 수수료 일부를 인하하고 금리 요구권 수용률 제고를 추진한다라는 좀 그 내용이 좀 나오긴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중도 상환 수수료에 대해서는 이게 소수점 절사 기준이 제각각이었거든요, 은행마다. 그러니까 0.몇몇몇 %라고 하면 이게 세 자릿수에서 자르냐 아니면 두 자릿수에서 자르냐에 따라서 금리가 달라지잖아요. 앞으로는 소수점 셋째짜리는 버리기로 했습니다. 아, 둘째짜리까지만. 그렇게 되면 뭐 보증서라든가 이제 기타 대출 수수료율이 0.01에서 0.02% 가량 낮아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고요. 금리나 요구권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에 7대 은행 평균이 31% 정도였었어요. 근데 지난해 상반기보다 이게 7% 가량 낮아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우리가 승진했거나 아니면 이제 연봉이 좀 네, 올랐거나 그렇죠. 이러면 이제 금리를 낮춰달라고 이자 은행에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해야 이게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받아들여지지 않기도 합니다. 거절당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걸 요구했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문턱을 좀 낮추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하가 될 확률이 높으니까 이런 정도의 제스처를 지금 취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럼 사실 뭐 은행들 입장에서도 뭐 그들의 입장에 생각하면 또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들도 어쨌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리고 또 사실 대출 조절하는 것도 무한정으로 할 수도 없는 거고 금리 맞아요. 가지고 이걸 조절을 하는 건데 그렇죠. 이게 좀 뭐 은행권 입장에서도 좀 억울한 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자 장사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은행권의 항변이 그랬었어요. 지금 정부가 가계대출이 약간 위험 수준이고 거기다가 지금 자금이 부동산으로 계속 쏠리고 네네. 이 부동산을 잡아야 되니까 부동산에 따른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 이런 것 좀 총량 관리해라라고 이제 압박을 했는데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 받겠다고 오는 사람들한테 이 문턱을 높이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 문턱 높이는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 금리를 올리는 그렇죠.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올린 거다. 우리가 이자 장사를 하려고 했다기보다는 가계대출 관리 정책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이제 항변을 했었거든요. 근데 뭐 이제 최근에 시중은행들의 설명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이게 대출 모집인이라든가 영업자금에서 실제로 이제 대면에서 대출을 네네. 받는 대면 채널의 대출 금리가 보통은 인터넷에서 받는 것보다 좀 높거든요. 높죠, 네. 근데 대출 관리를 위해서 뭐 대환 대출 같은 이제 비대면 대출 중단을 하니까 예대 금리 차를 일부러 키운 것 같은 일종의 이제 아. 착시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럼요. 뭐 그리고 이제 아. 지난해 상반기에 사실 금융당국이 금리 부담을 좀 낮추겠다 이러면서 비대면 대환 대출 플랫폼 이런 것들 굉장히 이제 강조를 네, 하고 그렇죠. 이제 밀었잖아요.
그때 이제 각 은행들이 역마진 감소하면서 금리를 좀 내리기도 했었는데 그때랑 지금이랑은 예대금리 차의 기본값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은행들의 좀 항변 설명이긴 합니다. 네. 근데 그런 상황에도 지금 저도 뉴스나 이런 통계 보니까 가계대출은 네. 늘고 있던데. 그러니까 8월 말 기준으로 본 이제 5대 시중은행의 네. 가계대출 잔액을 이제 보면 762조 9천억 원 정도예요. 네네. 이게 전월 대비로 한 3조 9천억 원 정도 늘어난 건데 사실 우리가 늘어난 액수보다는 이제 늘어난 속도를 봐야 되는데 이게 부동산 시장이 워낙 이제 뜨고 부동산 시장 쪽으로 이제 돈이 몰려가면서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엄청 빨라졌었잖아요. 근데 627 대책 나오고 나서부터는 좀 둔화하고 있는 추세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늘어나긴 했지만 지난 3월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적은 증가폭이긴 합니다. 이게 지난 6월에 6조 7천억 원가량 급증을 했다가 부동산 대책 나온 이후에 계속 이제 증가폭이 좀 둔화되는 추세이긴 하거든요. 그때 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까지로 제한하고 이제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좀 절반으로 줄여라 이렇게 금융당국이 주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7월에 이제 이 증가폭이 4조 원대로 좀 이제 낮아졌고 네네. 8월에 이제 3조 원대로 낮아진 거라서 사실 증가 속도로 보면 줄어든 건 아니지만 증가 속도 자체는 둔화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네요. 자, 이러면서 이 금융지주사, 은행들에 대한 최근에 이 정부가 자꾸 압박하니까 약간은 주춤거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도 사실 이 예금자 보험의 한도를 1억 원으로 늘리는 게 사실 뭐 전반적인 이 소비자들 그 예금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뭐 좋은 희소식이었지만 사실 이것도 그 대형 은행들에게는 이것도 약간 부담인 그런 리스크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일단 예금자 보호 한도라는 게 원래 이제 5천만 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은행이든 상호금융조합이든 금고 이런 데들에 돈을 맡겼을 때 설령 이제 은행 이런 데들이 파산했다고 하더라도 5천만 원까지는 보장해 이제 주는 거죠. 원리금을 보장해주겠다는 거고, 근데 그게 이제 1억 원으로 1억이 늘어난 됐죠. 거예요. 네. 이게 2001년 이후에 24년 만에 이제 상향 조정이 된 그렇게 건데, 오래됐나요? 예. 뭐 한 금융기관당 5천만 원의 한도니까 만약에 이제 뭐 한 2억 정도를 갖고 있다. 근데 막 금융기관이 쪼개서 좀 넣어놨죠. 불안하다. 그럼 이제 5천만 원씩 쪼개서 쪼개서 이제 넣어놨죠. 나눠서 넣고 막 이랬었죠. 근데 뭐 사실 시중은행이 망할 이유는 없으니까 예금자 보호 한도가 높아지면 저축은행으로 돈이 몰릴 거다라는 전망들이 그렇죠. 좀 아무래도 높았었어요. 금리가 조금 더 높을 그렇죠. 테니까. 근데 뭐 지금 실제로 한도가 높아졌는데 그 자금이 이동하는 분위기냐라고 보면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실행은 사실 9월 1일부터였지만 예금자 보호 한도를 높이는 내용의 법이 통과된 게 지난해 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는 그러니까 9개월 정도는 예고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미리 이제 옮겨둘 만도 하죠. 왜냐하면 은행이 단기간에 망하지는 않잖아요. 그쵸. 조짐이 미리 보이니까 지금 1억 원 정도로 늘어날 것 같으면 지금 미리 저축은행에 넣어둬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할 만도 한데 저축은행의 수신자는 오히려 줄었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안 높아서 그런가? 금리 차를 최근에? 봤더니 저축은행 정기예금 평균 금리가 2.99%, 아. 시중은행은 2.5%. 그러니까 큰 그쵸, 차이가 별 없는 차이가 거예요. 없네요. 그래서 네. 왜 저축은행 금리가 이렇게 차이가 없지 하고 보니까 지금 경기도 안 좋고 뭐 부동산 PF 부실 이런 것 때문에 저축은행이든 뭐 상호금융권이든 지금 돈을 빌려줄 곳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돈을 빌려줄 곳이 많아야 좀 특판 예금 금리 높여서 예금 끌어 네. 모아서 좀 고금리로 이제 빌려주는 그 비즈니스를 하는 건데 지금은 예금비 높게 주면서까지 예금을 받아봤자 빌려줄 데가 없으니까 굳이 이제 고금리로 예금을 받지 않는 거고 다만 뭐 이거는 언제든지 이 금융권으로 자금이 이동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중은행들은 뭐 좀 대비를 하는 것 같긴 해요. 뭐 만약에 자금 이동이 되는 게 보인다 그러면 뭐 금리 요대 쿠폰이라든가 아니면 뭐 특판 상품 이런 것 통해서 언제든지 그쵸. 이제 네네. 예금을 끌어모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준비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때 뭐 파킹 통장 이러면서 제2금융권에서 네. 그냥 파킹만 해줘도 이자 많이 주는 이런 식의 상품들도 막 보여주고 그랬었잖아요. 그때 또 많은 분들이 거기다가 돈 넣으셨던 거 생각하면 근데 최근에 이자 낮아서 확실히 또 빠지긴 했더라고요. 그런 걸 뭐 다시 제2금융권에서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이 센터장님 말씀을 다 들어보니까 금융주들이 전반적인 뭐 영업 상황이나 아니면 정부의 압박이나 이런 지금 이 예금자 보호 한도도 높여서 대형 시중은행을 기준으로 하면 자금이 네. 빠져나갈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있네요. 결국에는 금융주들이 그 앞으로의 지배구조 개편이나 이 주주 친화적인 정책, 이 배당 성향을 높이는 그런 것에 대한 기대 정도만 있지 나머지 영업이나 이런 상황에서는 그닥 좋은 것 같지도 않아요.
사실 이제 지금 정부 정책도 증시에 초반에는 드라이브를 거는 분위기였다가 지금 이제 대주주 한도 이런 것들도 사실 실망스러운 네네. 수준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증시 보니까 그렇게 좋은 분위기는 아닌 것 같은데 이래저래 뭐 은행들 영업 환경도 좀 빠듯한 것 같긴 합니다. 네네. 왜냐면 제가 2016년, 2017년 이럴 때 금융부에서 은행 출입을 했었거든요. 예. 그때 금리 인하기였고 예대 금리차가 상당히 좁혀졌을 때였었어요. 그때 뭐 행장, 부행장 뭐 이제 경영진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은행 앞으로 뭐 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이자 마진으로 먹고 사던 시대 이제 지난 것 같다. 이런 네. 얘기를 많이 하셨었어요. 그래서 비은행 산업부문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었는데 그래서 그때 뭐 한계에 달한 은행업 이런 기획 기사도 쓰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 뒤로도 계속 몇 번 사상 최대 이익을 그렇죠. 경신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행은 사실은 금리가 내려도 금리가 올라도 약간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인 거고 그게 이제 은행들의 비즈니스 모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늘 이제 공적인 기능을 좀 요구를 받았었고 이 은행에 대해서 뭐 상생금융을 해라, 포용금융을 해라 이런 것들은 매번 정권이 바뀌면 정권 초반에 나타나는 이제 현상 중에 하나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 정부에서도 이제 뭐 배드뱅크에 대한 재원 분담 은행들한테 해라 뭐 이랬고 중소 상공인 상생 금융 지원 이런 것들을 좀 압박을 하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제 개편안에서도 이런 정부의 인식이 저는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보는 게 네. 정부가 내년부터 금융사에 내는 교육세 같은 교육세, 경우에 네. 그 수익 금액 1조 원 초과 과표 구간을 신설했어요. 그러니까 그 수익이 1조 원 넘는 데들은 교육세 좀 더 내라 이런 건데 그 해당 구간의 세율이 1%거든요. 네. 이게 원래 사실 과거에는 수익 금액의 1%를 영업세로 냈는데 이게 부가가치세라는 게 도입이 되면서 이 영업세는 없어졌어요. 대신 교육세를 납부했거든요. 이 교육세라는 거는 뭐 이제 지방의 뭐 지방대의 이런 이제 교육에 관련된 데 쓰는 세금인 건데 그게 수익 금액의 0.5%였거든요. 근데 이 세율이 사실 1981년 이후 바뀌질 않았는데 지금 금융사의 덩치도 커졌고 금융사가 돈을 많이 버니 교육세를 0.5%에서 1%로 인상을 하자라는 게 세제 개편안에 들어가 있고 이 과표 구간 1조 원 초과를 적용받는 금융사를 이제 세보니까 60여 곳이에요. 그로 인한 세수 확대가 한 1조 3천억 원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금 부담도 커지고 뭐 상생 금융에 대한 압박도 꾸준하고 이제 그런데 금융주주들 대부분 이제 상장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상충이 되는 거죠. 상장사기 때문에 주주의 이익도 중요한 거고 사실 이 금융사는 뭐 예를 들어 뭐 산업은행이나 뭐 수출입은행이나 이런 특수은행을 빼고 이 민간 금융사는 사실 영리기관이에요. 그러니까 민간 그쵸? 금융사인 거잖아요. 그래서 정부의 정책과 주식회사가 추구해야 될 이 극대화 요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는 게 중요한데 그때 그 뭐 시중은행 부행장분이 했던 말이 되게 아직도 이제 기억이 많이 나는데 은행은 수익을 많이 내도 안 되고 수익을 적게 내도 안 된다니까 많이 내면 적당히 해야 너희들 돈 되나요? 많이 버니까 사회 환원 많이 해. 그러니까 압박이 계속 들어오고 돈을 너무 적게 벌면 주주들이 화가 반발하니까 나고. 적당히 버는 게 중요한데 이 적당히 버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이게 이 말이 지금 은행들이 처한 현실을 아주 뭐 적나라하게 대변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참 이게 새 정부 들어서 이제 은행권에 뭔가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공공의 역할을 하는 사회적인 역할도 잘 수행해야 되는데 또 기업으로서의 수익성도 극대화해야 되는 이 딜레마, 이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정부가 또 여기에서 어떤 요구나 아니면 또 어떤 타협안 같은 것들을 좀 제시할지 그런 것들은 좀 지켜보면서 투자 아이디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권소연 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은행권 이야기 재밌네요. 재밌게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매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쾌걸 조로의 신명나는 칼춤, 조선과 로봇의 상승 콜라보 대폭발. 자, 제가 작년에 1년 전에 방금바조라고, 뭐 물론 제가 말한 신조어가 뜨진 않고 조방원이 떴지만 저는 그때 원자력을 짚진 않았어요. 근데 방산금융바이오 조선 그때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방산금융바이오 간 다음에 그때 조선이 싹트기 직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순서를 그냥 뭐 방조, 방금 뭐 그게 아니라 방금바조로 한 이유가 있었죠. 방금바조 순서대로 가기 때문에 조선이 마지막 폭발하는 씨앗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조선이 폭발한 다음에 조로가 나온다. 쾌걸조로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조선하고 로봇이. 1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됐나요? 어마어마하게 갔습니다. 물론 조방원이라는 신조어가 나와서 저는 이제 태양광 폭력이 지금 이번 정권에 사실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예상을 했었잖아요. 이번 정권이 저번 정권과는 다르게 태양광 폭력 쪽으로 밀어줄 거라, 원자력이 안 좋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지금 의외로 원자력 르네상스가 전 세계적으로 돌풍이 불면서 원자력이 정말 두산에너빌리티가 꿈만 같은 상승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자력이 붙은 건데 그걸 제외하고는 모든 순서와 모든 메커니즘 다 맞아떨어졌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물론 그렇죠. 물론 그런 수많은 섹터와 종목 중에서 내가 그 자산의 비중을 얼마나 제일 잘 간 종목에 집중해가지고 자산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느냐는 당연히 어려운 문제고 본인의 어떤 결정이죠. 그렇죠? 그걸 두고 아이 뭐 저렇게 해가지고 한 종목을 딱 집어가지고 뭐 전 재산을 박으라고 해야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단정지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바조랑 쾌걸조로의 어떤 이 상승,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조선 로봇으로 이어지는 이 상승, 요런 흐름만 정확히 짚어줘서 힌트를 줬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게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쾌걸조로의 활약이 대단해요. 조선과 로봇이. 근데 지금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가 냉탕, 온탕을 반복하고 있는데 오늘은 또 온탕이죠. 지금 냉탕, 온탕을 반복하고 있어서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이 오랜, 이 지루한 부분, 이런 거 계속 지금 며칠 동안 얘기 드렸죠. 당연히 냉탕이 반복이 됐으면 밑으로 꼬꾸라졌을 거고 온탕이 반복이 됐으면 꼭 올랐겠죠. 냉탕, 온탕이, 그러니까 양봉, 음봉이 계속 번갈아서 가니까 옆으로 횡보하는 그림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은 또 온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냉탕, 온탕을 계속 반복하는 그 박스권 상단이 3,300선이란 말이죠. 지금 오늘 다시 온탕이 되면서 3,165.79로 3,200선에 또 다가서고 있잖아요. 근데 누누이 얘기 드렸듯이 하루하루의 움직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하루의 움직임이 모여서 어떤 형태의 그림이 눈에 보이게 선으로 보이는가가 그게 문제인 거죠. 우리가 점을 이으면 선이 되잖아요. 점점이가 모여서 선이 돼서 우리가 어떤 선의 모양이 나타나는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선의 모양이 급등해서 위로 올라간 다음에 옆으로 기고 있으니까 상승의 확률이 높으니까 이 냉탕 온탕의 지루함도 즐길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리고 오히려 이런 냉탕 온탕의 지루함이 이어지는 이 사이에 이런 개별 섹터들은 굉장히 가파르게 움직이는 것들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지수는 사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이 두 종목만 가버리고 재미가 없는 장세가 되고 지수만 오를 수도 있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종목만 이끌어가고 나머지는 하나도 오르지 않은 장세. 그게 오히려 지수가 오르는 장세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같이 오히려 이런 개인 투자들이 만약에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정확한 선택에 이어서 자기가 선택과 집중으로 종목을 몰아붙였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커뮤니티 가보시면은 자기 뭐 계좌 캡처를 가짜로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올리기 때문에 모두 가짜라고 판단은 들지 않아요. 그리고 굳이 뭐 그거를 자랑하겠다고 올린 것 같지도 않고, 자랑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부. 근데 보시면 HD 현대중공업이나 현대미포조선 가지고 다 300~400% 수익 난 사람이 수두룩하더라고요. 물론 안 난 사람도 많겠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금액이 중요하겠죠. 금액도 다 캡처해서 올리더라고요. 금액도 가짜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사람이 지금 탄생이 된 경우가 꽤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정도로 지금 지수는 횡보를 하고 있지만 조선주라던가 아까 조방원의 일부 어떤 그 중요한 종목들을 제대로 잡으신 분은 수백 프로의 수익이 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횡보하는 구간이 지수 투자, 단순 지수 투자자에게는 지루할 수 있으나 개별 종목들은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오히려 더 좋겠죠. 지수가 빨리 올라서 에너지가 소모돼 갖고 그냥 4천만 가고 내 종목 안 오르는 것보다는,
그렇죠? 이런 게 더 재밌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 3,167.07이고요. 코스닥은 788.30입니다. 자, 오늘 온탕이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분명히 수급의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보니까 외국인이 지금 코스피를 1,800억 사고 있네요. 그렇죠? 당연히 외국인의 수급이 변동이 있었죠. 코스닥은 지금 110억 팔고 있긴 하지만 매도세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다 온탕이고요. 거래소 지금 시가총액 상위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삼성전자 우선주가 5위 자리에 있었는데 제친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더 달리면서 격차를 더 벌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5위 자리를 안 뺏기겠다는 어떤 일념으로 다시 100만 원 돌파를 시도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번에 다시 100만 원 돌파를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지난번처럼 5위 자리를 뺏겨서 다시 한번 10위로 추락했다가 올라오는 그런 우여곡절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게 담금질이 된 것 같아요. 오히려 그리고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한번 출렁였다가 다시 5위 자리로 올라왔잖아요. 이 복귀하는 이 흐름에 수급이 한번 뒤섞였죠. 그래서 한번 털리신 분들의 물량을 수급 중심 세력이 더 많이 먹고 올린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 강하게 오를 수도 있다는 거. 왜냐하면 더 몸이 가벼워진 거죠. 그 매물이 털려서 주력 수급 세력이 더 많은 물량을 쥐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한번 흔들기가 들어가게 되면. 자, 그리고 지금 현대차, 기아는 8, 9위에 있고 KB금융까지 두산에너빌티가 오르고 있고요. 오늘 역시 이 특징주로 볼만한 거는 뭐 네이버가 지금 올라오긴 했는데 아까 전까지 네이버가 이렇게 올라오지 않았었거든요. 자, 13위 하나오션이 지금 5.50 오르고 있는데, 자, 하나오션이 제가 그 장작 사파 그린 거 그때 기억나세요? 마스가도 있었고 뭐 캐나다도 있었고 막 여러 가지 장작이 있었잖아요. 장작이 막 쌓이고 있고 거기에 불이 질러지고 있다고. 근데 장작이 또 쌓였어요. 지금 장작이 계속 재료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번엔 또 뭐가 나왔냐면은 요즘에 이제 트루스 소셜을 잘 봐야 돼요, 이게. 트럼프도 트루스 소셜에다가 맨날 자기 얘기를 올리는데 그 얘기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자, 이번에는 누가 얘기를 올렸냐면은 백악관 예산관리국 국장의 보좌관인 제리 핸드릭스가 SNS에 글을 올렸는데 이 핸드릭스 보좌관의 역할이 뭐냐면은 백악관에 설치된 조선업 사무소가 있는데 그 실무를 총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SNS에다가 무슨 사진을 올렸냐? 한화의 필리 조선소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거 완전히 하나오션 땡큐죠, 이거. 지금 그리고 거기다 글을 뭐라고 썼냐면은 곧 군사적 측면에서 큰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필리조선소가 MRO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제 군함 제조까지 만약에 노리고 싶은 어떤 야망이 있잖아요. 군함은 아직 굉장히 기밀이 있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내주지 않습니다. 자기네 나라에서 자기네 나라 미국인들한테 그 조립을 맡기죠. 근데 어쨌든 이런 얘기를 올리면서 필리조선 사진을 올렸다는 것이 굉장히 상징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하나오션이 지금 급등을 하였죠. 지금 그래서 하나오션은 지금 12만 원이 넘었습니다. 자, 지금 아직도 하나오션은 아직도 저번에 HD 현대중공업의 예전 차트 보여드렸죠. 한국조선해양이 HD 현대중공업의 예전 2007년의 현대중공업의 모습이 거기 있는 거죠. 한국조선해양에. 2007년도 고점에 다가섰고 현대미포조선은 어떻게 됐었어요? 현대미포조선은 이미 2007년, 20여 년 전에 고점 돌파했죠. 근데 하나오션은 어디까지 갔나 보세요. 아직 2014년도 주가 정도까지밖에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현대미포조선이 2007년 고점 돌파한 거, 그것까지 생각한다면은 그거랑 뭐 동일시할 수는 없지만 그냥 우리가 예로 본다면 지금으로부터도 2배를 가야 됩니다. 하나오션은 2007년 하나오션이 예전에 대우조선해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한국조선해양의 차트가 2007년도의 현대중공업의 차트고 지금 하나오션의 예전 그 차트들 있죠. 이게 대우조선해양의 그 2007년 당시의 그 차트예요. 그러니까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지금 HD 현대중공업 바뀐 그 전신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이 그때 조선 3사였단 말이에요. 지금 이 조선 3사 중에 삼성중공업하고 하나오션, 대우조선해양이죠. 옛날 이름으로 말할게요.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2007년 그 당시에 우리나라 대표 조선 3사. 아직도 2007년 고점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유일하게 중소조선사인 현대미포조선이 넘어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대형 조선사가 만약에 여기서 포텐이 더 터져서 장작이 더 쌓이고 불이 더 확 붙으면 만약 2007년도 고점을 넘어서는 역사적 상승이 온다면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남은 겁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막 400~500% 수익 난 사람이 수익 인증을 올리더라도 그 사람들이 뭐 단기 차익 실현하고 다시 사든 아니면 아예 나가서 다른 업종으로 가든
어쨌든 간에 새로 사는 사람도 만약에 그만큼 간다면 아직도 먹을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선 3사가 아직도 2007년 고점을 돌파 못했다는 거.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지금 가장 눈에 띄는 것만 볼게요. 이것도 약간 좀 변동이 있었는데 아까 제가 그 준비할 때만 해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장 많이 움직이고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7위에 리가켄 바이오가 또 2.42% 지금 오르고 있네요. 자, ABL 바이오, 그다음에 리가켄 바이오, 펩트론, 알테오젠. 자, 10위 안에 있는 이 4개의 기술 수출 플랫폼 4대 천왕이라고 불리는 이것도 1년 전에 제가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기억나시죠? 기술 수출 플랫폼 4대 천왕이라고 계속 이 4대 천왕 순서대로 간다고 알테오젠, 펩트론,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 1, 2, 3, 4번 타자까지 순서까지 해줬잖아요. 그렇죠? 순서대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똑같이. 순위 자체도. 그렇게 갑니다. 이게 변하지가 않아요. 한 번 형성된 게 이 모든 사이클이 끝날 때까지 거의 그대로 가요. 왜냐 1, 2, 3, 4번 타자 순위가 바뀌기가 어려워요. 중간에 한번 바뀌기가. 그래서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보겠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네, 뒤로 묶어서 봐야겠네요. 지금 시황각에서. 자, 로봇이죠. 상승률 상위 섹터에 다 같이 나와요. 자, 상승률 상위 섹터를 보면은 제가 얘기 드린 지금 이 그 조선 섹터 하나오션을 제가 코스피 시가총액 특징주로 했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특징주를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했잖아요. 조선하고 로봇이죠. 지금 상승률 상위 섹터도 똑같아요. 1위가 조선, 2위가 피팅, 그리고 3위가 로봇입니다. 자, 저희 피팅도 얘기 드렸잖아요. 그렇죠? 관이음새. 맨 먼저 뭐가 간다고 했어요? 제가 태광 성황매도 가고 그다음에 개장용인 하이로 코리아가 움직이는 순서라고 했는데 오늘 하이로 코리아가 움직이죠. 하이로 코리아, BMT 이런 게 태광 성황매들보다 더 가죠. 자, 이런 순서입니다. 순서만 알고 계시면 되는 것이었어요. 자, 그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런데 현대무벡스가 지금 상한가에 갔다가 살짝 풀렸는데 지금 아직도 강세입니다. 자,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죠. 이 로봇도 재료가 계속 들어가고 있거든요. 바로 노란봉투법이에요. 자, 이거 노란봉투법 요즘에 월급 뭘로 받나요? 카톡으로 받나? 지금 옛날에 우리 아버지 세대 때 있죠. 어렸을 때 기억해 보세요. 노란색인데 약간 완전 노란색은 아니고 약간 줄무늬 있는 그런 데다가 아버지가 월급 받아서 갖고 왔던 기억이 있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노란 봉투입니다. 그래서 노란 봉투에 47,000원을 넣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지금 47억 소송당한 그 근로자한테 이거 보태라고 줬어요. 그래서 그게 노란봉투법이 된 거예요. 그냥 간단한 내용이 자꾸 하청을 주다 보니까 노동자가 사망하고 이러니까 원청이 우리가 한 거 아니다 다 줬다 이래버리니 원청의 책임을 강조한 게 노란봉투법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사주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피곤해지죠. 솔직히 하청 줘가지고 거기서 무슨 팔다리가 잘려죽던 다 모른 척하고 야 나 우리 모르니야 이래버렸잖아요 지금까지 사실. 근데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니까 피곤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로봇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이번 연도 시급 얼마예요? 1030원이죠. 내년도에 더 오르죠. 지금 예를 들어서 삼성증권에서 나온 건데 예를 들어서 시급으로 따지면 4,700원 정도 한답니다 로봇이. 그리고 파업을 안 해 얘는. 그렇죠? 로봇은 로봇의 인권 침해 요즘에 나오고 있는데 로봇을 훈련시키는데 자꾸 왜 로봇을 발로 차냐 이러는데 로봇은 아직 인권이 없습니다. 솔직히 그러면 안 되지만 발로 차고 이래도 아무런 저희 대항이 없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인간하고 로봇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서 인간에 대한 어떤 이 부분이 더 강조돼서 사측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졌다 이거죠. 시급도 높아지고 책임져야 할 일도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시급도 낮으면서 책임을 안 질 로봇을 쓴다 이거예요. 휴머노이드 로봇을. 자, 그래서 한 줄 매드평입니다. 로봇도 요즘에 다 말을 하죠. 의사 표현하고. 로봇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로봇, 삐리삐리. 났어. 나 시급도 싸고 파업도 안 하고. 삐리삐리.
경제의 흐름을 켜는 스위치 온앤오프. 오늘은 실용외교의 스위치를 켜보겠습니다. 지금 실용외교 스위치는 온. 2025년 8월 이재명 대통령은 첫 미국 방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경제, 안보, 동맹 세 가지 의제를 실리 중심으로 풀어낸 이번 만남. 과연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세 가지 핵심 포인트로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입니다. 이 대통령이 꺼낸 카드는 바로 조선업. 미국의 새로운 조선소를 짓고 해군 함정 수리와 인력 훈련까지 지원하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규모는 약 1,500억 달러. 트럼프의 구호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을 변형해 메이크 아메리카 쉽빌딩 그레이트 어게인, 줄여서 MASGA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쉽게 말해 한국이 배를 만들어 미국 경제를 돕겠다는 신호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 제스처가 아니라 실제 일자리와 산업을 건드린 카드였죠. 두 번째는 안보입니다. 북핵 문제와 동북아 안보, 양국 모두 공감은 했습니다. 하지만 방식은 달랐죠. 한국은 확장 억제를 강조했지만 트럼프는 비용과 조건을 앞세운 건데요. 결국 방위비 분담과 주한미군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숙제로 남았습니다. 세 번째는 동맹입니다. 한미 동맹은 7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은 안보 동맹이 중심이었죠. 하지만 이번 회담에서는 경제와 전략까지 함께 논의됐습니다. 즉, 군사만이 아닌 산업과 지정학까지 묶는 새로운 동맹의 틀. 실용 외교는 동맹의 스위치를 다시 켜겁니다. 빌 게이츠가 한국에 와서 백신과 기술 협력이라는 의제를 남겼듯 이재명 대통령은 조선업과 경제 협력이라는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백악관에서 켜진 실용 외교의 스위치. 앞으로 어떤 불빛으로 이어질까요? 알리바바의 AI 칩 개발 소식, 이 소식에 중국 시장은 아시아 증시 중에 차별적인 강세 탄력을 연일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소식이 우리 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했죠. 미국 대중 반도체 장비 제한 소식까지 겹치면서 어제 큰 폭으로 밀렸던 한국 반도체주들, 일단 오늘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수 자체적으로도 상승폭을 조금씩 키워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지수 상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3,166선 부근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 고점이 3,168선 부근인데요. 현재 시간 들어서 조금 더 오름폭을 키워가면서 0.75%가량 오르면서 3,170선 재회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0.47%가량 오르면서 788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은 일제히 상승 중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은 어떨지 코스피 시장부터 열어보시죠. 일단 코스피 시장은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7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지금 방향을 틀었고요. 1,400억가량 강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기관은 50억가량 순매도 중이고요. 방향성을 탐색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 같은 경우 1,700억가량 코스피를 팔고 있습니다. 오늘 외인의 매수세가 코스피 시장에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이 장중에 순매수로 지금 전환이 됐습니다. 60억가량 사들이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는 140억가량 순매수 중입니다. 개인이 지금 장중에 순매수에서 순매도로 전환이 됐고요. 140억가량 코스닥 시장 팔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체크해 보시죠. 오늘 원달러 환율 시장 1,390원대 초반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1,390원대 중반에서 시장 출발했다가 현재 시간 기준으로 조금 줄였고요. 1,392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바로 오늘 주목해볼 만한 투자 뉴스 알아가 보시죠. 약 970만 명의 회원을 가진 롯데카드의 해킹 사고가 발생하면서 국내 보안 관련주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롯데카드는 내부 서버 해킹 사실을 지난 1일 금융감독원에 신고했습니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26일 서버 점검 과정에서 특정 서버의 악성 코드를 확인했고 지난달 31일에는 온라인 결제 서버에서 해커가 자료 유출을 시도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오늘 금감원은 롯데카드 현장 조사에 착수합니다. 고객 개인정보 유출 여부와 악성 코드 감염 상황을 자세히 확인할 예정인데 일단 현재까지
고객 정보 유출 정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최근 대기업의 해킹 신고 건수가 증가세인데요. 올해 상반기에는 SK텔레콤 그리고 예스24와 SGI 서울보증 등의 사고가 잇따른 바 있죠. 이에 따라 보안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인식이 퍼지는 가운데 오늘 관련주들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주 주가 흐름 체크해 보시죠. 센즈랩이 10%가량 오르면서 8,55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파수 주가도 오늘 강세 탄력 받아가고 있는데 3%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4,450원 선 지나가고 있고 ITCK 주가도 2.13%가량 오르면서 11,500원 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 관계자가 한화의 필리 조선소 사진과 함께 군함 발주를 암시하는 듯한 발언에 한화오션의 주가가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에 러스보우트 미 백악관 예산관리국 국장의 보좌관인 제리 핸드릭스는 자신의 SNS에 한화 필리 조선소 사진과 함께 국장의 강력한 예산 지원으로 곧 군사적 측면에서의 큰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는데요. 미국 조선업 수익의 80%가량이 군함 건조에서 나오는 만큼 이렇게 된다면 한화가 가장 큰 시장을 개척할 수 있게 됩니다. 군함이 가장 큰 파이를 갖고 있는 만큼 향후 한화오션의 실적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건데요. 여기에 마스가 프로젝트로 수익성이 높은 선박 수주가 지속될 수 있다라는 전망도 주가에 긍정적입니다. 통상 존스법이 적용된 산선은 일반 시장가 대비 높은 가격에서 발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화 측의 수익은 더욱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한화오션 주가가 오늘 6%가량 강하게 오르고 있고요. 장 초반부터 상승 탄력을 받아갔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6%가량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12만 3,3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했고요. 한화 시스템도 6% 넘게 튀어오르면서 필리 조선소에 대한 기대감 받아가고 있습니다. 5만 4,400원 선 지나갑니다.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 모델인 나노 바나나가 구글 제미나이 앱에 정식 탑재되면서 소프트웨어 업계에 반향이 일고 있습니다. 구글은 최근 차세대 이미지 생성 편집 모델인 제미나이 2.5 플래시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앞서 AI 모델 평가 플랫폼 LM 아레나에 나노 바나나라는 이름으로 공개되며 화제가 됐던 모델인데요.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는 지난 25일 자신의 SNS에 나노 바나나 모델이 제미나이 앱에 통합됐다고 직접 알리면서 기술적인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나노 바나나는 지금까지 나온 이미지 생성 모델보다 프롬프트 이해력이 가장 뛰어나다라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기존 AI 이미지 모델의 단점으로 꼽혔던 왜곡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잡으면서 반복 편집을 거쳐도 본연의 이미지를 해치지 않는다라는 점에 큰 강점을 두고 있는데요. 구글은 나노 바나나 개발에서 이미지 속 인물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가장 큰 중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소프트웨어 업계에서는 포토샵의 시대가 저문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파른 AI 시장의 발전 속 AI 관련 반도체주들의 흐름도 함께 짚어봐야겠죠. 앞서 알리바바의 AI 칩 개발 소식에 급락했던 국내 반도체주 오늘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삼성전자 2%가량 오르고 있고요. 6만 9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6만 9천 원 선 회복해줬고요. SK 하이닉스도 1.66%가량 오르면서 26만 25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투톱 일제히 상승 중입니다. 어제 강하게 하락했던 반도체주들이 오늘은 외인의 수급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앞서 딥시크 사태와 비슷하게 단기적인 충격이었던 걸까요? AI 칩에 대한 엔비디아 그리고 미국 기술주의 위치는 견조하다라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AI 시장과 반도체에 대한 자세한 분석 저희와 함께 이어 알아보시죠. 네, 시장을 들썩이게 하는 AI 관련해서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옆에요. 김장열 유니스토리 자사운용 투자전략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뉴스에도 다뤄드렸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즘에는 나노 바나나가 네네. 전 세계의 뭐랄까 그 AI 커뮤니티를 좀 뜨겁게 달구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네. 지브리 때도 그랬었는데 또 한 번 이어지고 있는 이 열기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저는 일단 그 유튜브를 통해서 너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봤는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네. 예. 일단 소비자들한테 어필되는 게 있는 거죠. 근데 구글이 했던 거잖아요. 구글의 제미나이에서 그 기반을 했기 때문에 신뢰가 기본적으로 가는 거. 예. 첫 번째. 그다음에 레벨이 이미지 생성하고 하는 레벨이 상당히 고성능, 초고성능이다라는 평가.
두 가지가 짬뽕이 되면은 뭐 일단 사람들이 어필되는 거 아니겠나 네,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런 그 우리가 AGI라서 거대한 라지 랭귀지 모델 해가지고 우리 그 인간의 그 지능을 이제 대체하는 뭐 그런 개념으로 가는 큰 그림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소비자들한테 실생활에서 재미있게 하는 그런 레벨이 다른 게 있거든요. 네. 그 균형을 잡혀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인더스트리 자체적으로도 좋은 의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뭐 챗 GPT도 제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제 오픈 AI 또 알리바바의 일부 모델도 경쟁사를 좀 제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어떻게 보세요? 그 판단 어떻게 보세요? 예. 자체 제가 뭘 할 수는 없고 이제 예. 그 이렇게 나온 거 보면 성능 자체에서는 주목받는 이유가 아까도 앵커님 말씀했습니다만 점점 사람들의 요구 사항이 복잡해지거든요. 기묘하다랄까 아니 단순하게 길거리에 걸어가는 뭐 강아지의 빠른 발걸음 이런 정도가 아니고 네, 더 구체적으로 막 그렇죠. 더 해달라는 거죠. 예. 그렇죠. 요거를 예. 맞아요. 그 뭐 아주 복잡한 거죠. 뭐 울긋불긋한 색깔의 머리를 갖고 있는 여성이 비 오는 거리를 걸어가는데 반대편에서는 남자가 뛰어오는데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복잡해지는 거를 그대로 생성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얼마 안 돼서 제가 그것도 얼마 전에 굉장히 들었어요. 자연스럽게 해내니까 또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아까 좀 말씀드린 캐릭터 일관이 뭐냐면 보통 사람이 이제는 하나의 캐릭터가 있으면 이게 다른 인바이런먼트에서는 약간 변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변형되는 거면은 이제는 그 가짜다, 페이크다 아니다 이런 걸 구분하는 그거의 기준이 되기도 하는데 이제 거의 완벽하다는데 얼마가 거의가 완벽한지 모르지만 이전보다는 분명히 완도성이 완성도가 높다 이런 측면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영상 전문가는 아니니까 사람 보는 눈이 좀 비슷하니까 이렇게 네. 변하는 거 보니까 그렇죠. 정말 완성에 가깝구나. 굉장히 수준 있는 그 기술자가 해도 이 정도일 정도로 그렇게 좀 느껴졌습니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그 딥페이크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럴 가능성도 굉장히 농후한 것 같고, 뭐 그렇죠. 오늘 롯데카드 관련해서 유출 이런 부분 때문에 보안 관련주가 떴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도 섹터에 영향을 받나 이런 생각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당연히 이제는 그 부작용이 불가피한 거가 따라오죠. 기술이라는 게 완벽한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치고 나가는 거니까 뭐 이전에도 딥페이크라는 거는 어차피 그 기술이 높아지면은 보통 얘기 나오는 게 음란물 같은 얘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보통 아니면 사람을 너무나 똑같이 베끼기 때문에 그걸 빨리 베끼기 때문에 잘못된 거나 아니면 이상한 거를 찾아서 벌을 주고 스파팅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거든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의 유명한 그 K-팝 스타들이 이런 타겟이 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건 맞고요. 신경 쓰는 정도가 아니고 좀 일벌백계하거나 기술적으로도 보완이라든지 이걸 추적하는 기술이 따라와야 되는데 그거는 또 숙제로 남아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안 관련주 이런 거는 뭐 어느 방면에서나 AI 시대에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돼. AI 시대가 발전하면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딥페이크 관련주 오늘도 이제 뛰는 흐름들이 장 초반에 나타났으니까 그게 이제 꼬리는 뭐 길진 않았습니다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 뭐 이번 주 내내 좀 뜨겁게 달궜어요. 네. 알리바바의 충격도 있었고 워낙 뭐 기술주 고점에 대한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예, 고점에 대한 부담감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난주에 미국 시장에서 개인 리테일조 가장 많이 순매수하는 탑 종목이기도 했고, 또 월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끊임없이 올리는 흐름을 나타나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드는 엔비디아 이거 어떻게 보세요? 예. 이제 적정한 가격에 왔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실적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일단 우리가 어저께죠. 월요일에 미국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건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실적 나오고 나의 반응이잖아요. 일단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숨고르기가 필요하다는 그 시점에 하필 그 알리바바, 이전에는 뭐 딥시크 나왔고 그 다음엔 화웨이 나오고 하는데 이번에는 알리바바가 자체 칩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엔비디아급 H20 지금 중국으로 수출이 지금 중지된 상태이잖아요. 이 제품을 대체할 수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월스트리트발로, 그래서 뭐 엔비디아, 브로드컴 대표적으로 두 회사가 많이 직격탄을 맞았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겁니다. 딥시크하고 다른 거는 뭐냐면 딥시크는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는 거잖아요. 발표하자마자 오픈 소스였죠. 무슨 말이냐?
갑자기 이상하게 튀어나오니까 충격은 지금 지난주 금요일보다는 더 컸습니다. 한 8%인가 10%인가 하루에 빠졌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금요일날 빠진 거는 별거 빠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거는 뭐냐면 딥시크는 오픈 소스니까 바로 그것의 실체가 얼마 드러나지 않아서 판단이 되는데 이거는 칩이잖아요. 반도체 칩이니까 반도체 칩의 성능이라는 거는 실제 양산을 했을 때 얼마 정도 양산성 있는 것까지 보려면은 이 칩을 알리바바 걸 만들어주는 회사가 있어요. 파운더리, SMIC라고. 얘네들이 어떤 준비, 예를 들어서 5나노인지 7나노인지 4나노인지 양산성이 어떤지를 지금 모른다는 거예요. 데이터 스펙도 모르고. 그래서 두 가지인데 첫 번째 금요일날 빠진 정도로 봤을 때는 일단 관망이다. 네거티브하지만 두 번째는 실제 임팩트는 시간이 걸려야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미국장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금요일 빠진 정도면 일단 된 것 같긴 한데 왜? 그 어느 누구도 알리바바 칩이 얼마나 진짜 생산성이 있을지는 모른다는 거거든요. 다만 이건 있어요. 뭐냐면 화웨이하고 다르게 알리바바 칩은요. 엔비디아의 그 칩 있잖아요, GPU. 그거하고 같이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호환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저기 알리바바가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칩은 쿠다라는 시스템이 돌아가야 되는데 화웨이 칩은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화웨이는 엔비디아 걸 안 쓰든 둘 중에 하나인데 이제 알리바바 칩은 자기네 칩하고 엔비디아 거를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연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시장에 어떤 의미가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네거티브한 건 맞죠. 근데 요거 자체는 일단 말씀드릴 수 있는 삼성하고 하이닉스의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럼 안심이 되죠. 네. 근데 아주 여기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많은 말씀을 드리는데 알리바바건 화웨이건 중국이 반도체 AI를 계속 혼자서 독자적으로 만들겠다는 그 틀거지의 가장 핵심이 뭔지 아세요? 자립의 틀에서 맞아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립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자립하느냐? GPU를 엔비디아만큼 2, 3년 격차를 따라붙을 방법이 없어요. 그걸 알아요. 그래서 GPU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설계하고 생태계를 만들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GPU가 아니고 CPU도 있고 뭐 DPU도 있고 뭐 네트워킹도 있고 전력 요소도 있는데 GPU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거예요. 이게 만약 계속 성공하면은 그 GPU하고 이게 짝꿍이 되는 HBM의 메모리 용량도 생각보다 덜 필요할 수도 있어요. 중국의 이런 흐름이 지속되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당장에 알리바바가 뭐 신제품을 만들었다 하는 것이 엔비디아가 견준다 이건 지켜봐야 되고 따라서 그거로 파생돼서 삼성 하이닉스까지 너무 확대할 필요는 없지만은 중국이 이 개발이 GPU 디펜던스를 완화하는 그 기조가 성공으로 계속 가면은 결국은 우리한테는 그다지 좋은 거는 아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국에서 만들어서 자국에서 어쨌든 구현할 수 있는 걸 네네. 지속적으로 만드니까 네네. 엔비디아 GPU에 기대지 않고서는 맞춤형으로 뭐 계속 만들어내니까 그게 결국 우리도 고객사를 잃을 가능성도 있고 미국도 이제 고객사를 잃을 가능성도 있고 이 와중에서 좀 두려움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어쨌든 이런 이슈도 있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좀 저가 매수의 반등 이게 나오는 이유도 좀 알아봐야 될 텐데 어쨌든 미국 쪽에서 중국을 지속적으로 견제하면서 사실상 이런 일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미국의 반도체 장비를 중국 공장에서 갖다 쓸 때 일일이 검사를 받아야 된다. 이 이슈도 굉장히 직격탄을 맞는 그런 요소였습니다. 근데 일단 오늘의 반등세는 뭐라고 보세요? 사실 중국 공장에서 못 쓰게 하는 거는 큰일이 난 거긴 난 것 같거든요. 일단 이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중국 공장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D램 낸드 각각 있는데 그걸 다시 지태 설명할 거 없고 거기 생산되는 비중이 전 세계의 D램하고 낸드의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냐? 10에서 15% 정도예요. 그러니까 10에서 15% 정도 전 세계에서 생산을 받아야 되는 그 물량이 중국에 있는데 그거를 업그레이드를 잘 쉽지 않게 만들 수도 있는 조치가 나온 거잖아요. 그 두 기업 다 해서요? 합해서 삼성하고 합해서 우리 토탈합시다. 그 D램하고 낸드 대략적 10에서 15%. 그러니까 전 세계 100개 중에서 수요가 필요한데 10에서 15%가 생산이 이상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업그레이드가.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생산이 잘 안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 제품을 필요한 수요처는 어떻게 되죠? 보통은 가격이 오르는 거죠. 근데 어저께는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요? 일단은 첫 번째는 업그레이드를 못하면 삼성 하이닉스의 그 공장이 궁극적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되면은 그 생산 공장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원가 경쟁력이 개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 이제는 원가가 높아지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경쟁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네거티브한 거죠. 근데 한편에 수요가 있으면은 가격이 올라가죠. 10에서 15% 물량이 왔다 갔다 했으면 그걸 사용하는 휴대폰이나 PC 업체나 이런 업체들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을 더 주려고 할 수 있잖아요. 왜 이게 4개월 되니까 내년 1월부터 적용이거든요. 그러면 9월, 10월, 11월, 12월에 PC하고 휴대폰 업체나 서버 업체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삼성하이닉스한테 가격을 좀 높게 주고 그래도 그 제품을 미리 땡길 수 있잖아요. 그게 오늘 포지티브하게 반영되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적으로 그 이전에 어저께 내려간 것만 안 오르잖아요. 네. 왜 그런지 아세요? 아까 원가 올라간다니까요. 그리고 아까 그 10에서 15%의 물량이 가격 상승의 압력을 받아갖고 한 15% 20% 올라 우리한테 더 좋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다른 업체가 있어요. 중국의 CXNT하고 YMTC라는 업체가 한 5에서 8% 마켓시어를 갖고 있는 중국의 로컬 업체가 있다고. 얘네들은 아무 생산에 제한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삼성하이닉스가 생산에 이슈가 생겨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게 보통 수급의 논리이건만 그거를 비집고 들어올 수 있는 호시탐탐 노리는 중국의 D램 낸드 업체가 있다는 것 때문에 반도체 가격이 이걸로 우리가 향유를 하기보다는 어쨌든 원가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그 경쟁사한테 시장을 뺏길 수 있다는 그 생각이 어저께 훨씬 많이 들어간 거고 오늘은 근데 가격이 반등할 수도 있지 않아 생각이 한편 들고 두 번째 이게 아까 뭐라 그랬죠? 사실 120일 일시적인 거긴 하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120일 정도, 4개월 뒤니까 내년 1월이잖아요. 그 사이에 9, 10, 11, 12 있잖아요. 미국이 이 조치를 철회할 수도 있잖아요. 일단 시간을 벌어놓고 미국이 우리를 봐주는 게 아니고 재고만 아니 그게 아니고 네. 미국이 이 조치 자체를 철회할 수도 있죠. 네. 왜 철회하냐면 마치 H20처럼 중국을 많이 이렇게 했는데 중국이 혼자 다 크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겠다 싶어서 이것도 한국을 죽이려는 게 아니고 중국을 저해하려고 한 건데 꼬라지를 보니까 잘못하면 중국에 있는 로컬 업체들을 D램 낸드 업체들을 키워주는 꼴이 될 수 있다라고 만약에 미국이 그것까지 생각한다면은 그러면 아마 내년도 1월 되기 전에 철회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일말의 약간의 기대감하고 근데 궁극적으로 중국 업체가 다 메꿔줄 수도 없는 거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지 않아? 이런 생각이 어저께 덜 든 것이 오늘 반영해서 어제 내려간 것에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철회를 안 한다 하면은 이거는 네거티브함 같고요. 네거티브 하지만 어저께 내려갈 정도 4% 3% 내려갈 정도의 임팩트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보니까 오늘 한 1, 2% 정도 오른다, 2% 정도 오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꾸 이제 남한테 의존하게 되면 이렇게 계속 이제 눈치 보고 네네. 외부적으로 좀 잘 돼야 될 텐데 이런 기대감이 이제 또 오르고 내리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좀 국력을 키워야 되지 않나 이런 또 씁쓸한 생각도 들게 하는 대목이었고요. 마지막 그렇죠. 질문 드리면 9월은 버티는 달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이거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반도체. 오늘 같이 이제 반등한 삼성하이닉스가 더 안 내려가고 기춘한 상태에서 기존의 주도주 조방원 중에서 원전은 약간 기다린다 치더라도 조선방산이 오늘 엄청 강하잖아요. 이런 패턴이면은 뭐 네거티브하게 볼 거 없죠. 하지만 그 금리 인하를 확실히 못 박을 수 있는 9월 5일 날 그 8월 고용 데이터와 그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 날 예정돼 있는 과거 데이터의 수정치 고용 데이터가 낮아져가지고 금리를 확실히 인하하게 만드는 거가 괜찮게 진행된다면 아마 주가는 다시 올라갈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게 좀 헷갈리면은 주식시장은 한 3,150에서 3,230 사이에 박스로 가져가면서 눈치 볼 것 같다라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저러한 지표들이 그 기준금리의 방향성에 또 영향을 미칠 테니까 맞습니다. 네네.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버티는 9월장 안에서도 우리가 참 신경 쓸 요소들이 이리저리 튀어나다 보니까 네네네. 그 부분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전반적인 AI 관련주 반도체 시장 섹터에 대한 전략 전해주셨습니다.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본부장의 분석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정부의 정책,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많은 것들을 바꾸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선 이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지? 고민이 많은 상황이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세제 개편안도 그렇고 양도세 대주주 기준도 그렇고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노사 관계에 있어서 또 중요한 법안이 하나 통과가 됐는데 이걸 가지고도 갑론을박이 많이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지난 8월에 통과가 돼서 본회의에 통과가 됐는데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나 기업에서는 이러면 한국에서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이러면서 다 외국으로 기업들이 떠날 거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함께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노란봉투법이 좀 뭔지를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22년만, 이게 사실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법은 아니에요. 시간은 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22년 전에 처음에 이 노사관계에 어느 정도의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안에 이제 조금 더 내용들이 바뀐 것들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지난 8월 24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통과가 됐고 지금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요. 6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뒀습니다. 그래서 2026년 내년 2월 말부터 이제 본격적인 2월 말 3월부터 본격적으로 노란봉투법이 적용되게 되는데 왜 노사관계에 관련된 법인데 도대체 왜 노란봉투라고 하는 거지? 라고 궁금하신 분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지난 2014년이었습니다. 한 기업에 파업이 있었고 여기에서 또 막대한 피해가 생겨서 그 기업이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2014년 그래서 법원이 최종적으로 노동자들에게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긴 합니다. 여러 명의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을 해라. 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노동자들이 몇 명이 47억 원을 어떻게 배상합니까? 큰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회적인 논란이 있었고 한 시민이 요 노란 봉투, 실제로 노란색 봉투 안에다가 47억 원을 의미하는 그걸 십시일반하자라는 의미에서 47,000원이 담긴 봉투를 한 언론사에 보냈고 그것을 노동자를 돕는 운동을 해보자라는 것으로 유래가 되어서 그러면서 이 법안이 노란봉투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노란봉투법이 결국에는 지난달에 통과가 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름만 들어보면 이 취지만 들어보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논란이 되는 것은 요 내용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개정 노조법 2조 2항의 내용을 보면 사용자의 정의를 내리는 것에 있어서 지금처럼 원청과 하청 이런 정도만이 아니라 그 원청 사업주 밑에 1차, 2차, 3차, 4차 하청까지 결국에는 본청 회사와 연관이 되어 있고 책임이 있다라고 분별 이렇게 판단이 되는 회사들은 전부 다 원청에서 노조와 직접 교섭을 할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쉽게 얘기를 하면 현대차 그룹 아래 수많은 하청업체가 있잖아요. 수백 개가 된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적용이 되게 되면 현대차는 이제 그 하청업체 2차, 3차, 4차 하청업체들까지 전부 다 노조 교섭을 현대차 본청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장에서는 글로벌 스탠다드다. 이제 정부 쪽에서는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하청을 원청이 책임진다. 미국이든 유럽이든 다 이런 법안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다드인데 전 세계 유례가 없다라고 비판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처벌 조항까지 의무로 있는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기업들에게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들이 다 해외로 떠날 거다. 이것과 관련해서 여기에 또 중요한 내용이 파업으로 생긴 손해배상,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손해배상에 무제한의 면제부를 주는 또 내용이 포함돼 있다라고 또 한쪽에서 사측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있고요. 또 반대쪽에서는 아니다. 불법 파업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은 따르기 때문에 완전한 면제부를 주는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또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러다 보니까 기업들은 부담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기업의 자본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효율적이고 비용을 절약하는 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고 의사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게 기업들에겐 부담입니다. 노란봉투법 다음에 지금 동일노동, 동일임금 관련해서 법제화를 준비한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기업들이 더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는 부담이 생기는 상황. 이재명 대통령도 속도 조절의 이야기를 약간 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목적은 노사 존중, 결국에는 노동계도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줘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으니까요. 이게 앞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저희도 계속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양시장이 반등하고 있습니다. 오후장까지 체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좀 뵈야 될 것 같네요. 네. 자, 오늘 저희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